그리스 신화를 떠올리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 있습니다. 괴물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 페르세우스, 12가지 고난을 잔뎌낸 헤라클레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형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 이 모든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영웅과 비극이 태어났을까요? 도대체 펠로폰네소스는 어떤 힘으로 수천 년 동안 신화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그 남쪽 끝에 그리스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펠로폰네소스가 자리하고 있죠. 바다에 거의 둘러싸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섬처럼 보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고대에는 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북쪽의 아카이아, 북남쪽의 코린티아, 동쪽의 아르골리스, 중부의 아르카디아, 남동쪽의 라코니아, 남서쪽의 메세니아, 그리고 서쪽의 엘리스까지.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풍습과 문화를 꽃피우며 독자적인 도시국가가 번성했죠. 그 덕분에 반도 전체가 마치 작은 세계처럼 다채로운 역사와 전설을 품게 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신화 속 영웅 펠롭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어요. 펠롭스의 섬 그 이름 하나에도 이미 신화의 숨결이 깃들어 있죠. 이곳은 또한 유럽 최초의 청동기 문명, 미케네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케네의 필로스, 티린스 같은 도시들이 번성했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사자문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신화가 뒤섞인 땅,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은 이 땅에 이름을 남긴 펠롭스, 그의 아버지 탄탈로스, 그리고 미케네의 전설을 세운 페르세우스의 신화를 통해 펠로폰네소스가 어떻게 영웅들의 무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펠롭스의 아버지, 리디아 왕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사랑받아 올림푸스의 식탁에 초대될 수 있었죠. 신들과 함께 앉아 불사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마시는 인간이라니 그 자체가 신화 속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은 늘 시험을 불러옵니다. 탄탈로스는 점점 오만해졌죠. 내가 신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면 나 역시 신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는 몰래 신들의 음식을 훔쳐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올림포스의 비밀을 세상에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금단의 시험을 했습니다. 신들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죽여 그 고기를 신들의 식탁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날 딸 페르세포네를 잃고 슬퍼하던 데메테르 여신이 무심코 고기의 한 조각을 먹고 말았죠. 분노한 신들, 탄탈로스를 지하세계 타르터악스로 내던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손을 뻗으면 과일이 멀어지고 입을 벌리면 물이 사라지는 바로 탐낼 수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고통이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진 것은 많지만 결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탄탈로스의 처벌이라는 속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영어 단어 텐털라이즈, 즉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지요. 그러나 신들은 펠롭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몸을 다시 모아 설려냈고 데메테르가 먹은 어깨 부분은 하얀 상아로 대신 메워주었죠. 신들의 분노 속에서도 연민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 연민이 펠롭스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후 펠롭스는 포세이돈을 눈에 띄어 올림포스에서 잠시 신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포세이돈의 전차를 멀며 하늘을 달렸고 신들의 사랑을 받는 젊은 영웅이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죄가 드러나자 제우스는 펠롭스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추방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피사였습니다. 이곳은 앨리스 지역에 속한 올림피아에서 동쪽으로 약 2.15km 떨어진 땅이었지요. 펠롭스는 성장해 히포다미아 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오이노마우스 왕은 사위에게 죽을 것이다는 예언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는 공주의 구혼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전차 경주를 하라. 내 전차보다 먼저 도착하면 딸을 주겠다. 하지만 패하면 죽음을 마주하리라. 이미 18명의 청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궁전 기둥에 걸려 있었죠. 펠롭스는 포세이돈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때 당신의 제자였던 저를. 바다의 신은 미소를 지으며 날개 달린 말들이 끄는 전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펠롭스는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그는 신의 도움만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의 꾀를 빌려야 했을까요? 그는 오이노마우스의 전차를 맡은 마부인 미르틸로스를 찾아가 네가 나를 도우면 왕국의 절반과 히포다미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미르틸로스는 전차 바퀴의 청동핀을 밀랍으로 만든 가짜 핀으로 바꿨습니다. 전차 경주가 시작되자 오이노마우스는 펠롭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 순간 바퀴가 부서지고 왕은 말에 끌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펠롭스는 승리하여 히포다미아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요구한 미르틸로스에게 펠롭스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죠. 바다에 가라앉으며 미르틸로스는 저주를 외쳤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불행이 닥치리라. 그 한마디는 아트레우스, 티에스테스, 그리고 손주 아가멤논 메넬라우스까지 이어지는 아트레이데스의 저주. 이 한마디의 저주가 훗날의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펠롭스는 오이노마우스의 장례를 위해 전차 경주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올림피아 제전, 즉 고대 올림픽 경기의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피사의 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반도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펠롭스의 섬. 하지만 그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펠롭스의 노이, 즉 탄탈로스의 딸인 니오베는 테베의 자랑스러운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14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죠. 레토 여신은 겨우 2아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뿐이지만 나는 14명의 자식이 있어. 이보다 더 복된 여인이 어디 있어. 그 오만한 말이 곧 신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분노한 레토 여신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여인을 벌하라. 하늘에서 화살이 쏟아졌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니오베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남편 암피오는 절망 끝에 자살했죠. 니오베는 신들의 벌을 받고 고향 리디아의 시필로스 산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울며 탄식했죠. 그러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피는 말랐고 몸은 점점 딱딱히 굳어 바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된 뒤에도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바로 니오베의 영원한 슬픔이죠. 니오베는 끊임없이 울다 결국 바위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산 중턱에서 눈물처럼 흐르는 물줄기로 남아있다고 하죠. 팔롭스와 같은 시대 또 다른 영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 영웅이었지요. 아르고스 왕국에는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단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왕은 델포이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물었어요. 그러자 신탁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너는 언젠가 내 손자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크레시오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 다나엘을 청동탑 꼭대기에 가두어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하지만 제우스는 이를 부부 황금빛 비로 변해 그 탑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리하여 다나엘은 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페르세우스였습니다. 아크리시오스는 분노했지만 신의 피를 이은 아이를 죽일 순 없었어요. 그래서 다나에와 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다나에는 아기를 품고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기적처럼 상자는 세릴포스 섬 해변에 닿았고 착한 어부 딕티스가 두 사람을 발견해 구해줍니다.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며 페르세우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꼬마였던 페르세우스는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단단한 어깨와 강한 눈빛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영웅의 조짐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탐하고 있었어요. 다나에는 아름답고도 현명한 여인이었거든요. 다나에,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하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굳게 지켰어요. 그의 단호한 눈빛에 왕은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지요. 그러나 거절당한 왕의 마음은 사랑보다 자존심이 더 앞섰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페르세우스의 단호함이 그를 더욱 자극했죠. 결국 폴리텍테스는 복수심과 욕망이 뒤섞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섬의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피사의 공주 히포다미아와 결혼할 것이다. 모두 나에게 축하의 선물을 가져오라.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히포다미아는 바로 펠럭스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피사의 공주였어요. 그녀의 아버지 오이노마우스 왕은 말보다 빠른 전차를 몰고 다니며 그 어떤 구혼자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폴리텍테스 왕이 정말 전차 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페르세우스를 멀리 보내려는 함정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말을 바쳤지만 페르세우스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지요. 폐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폴리덱테스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나에게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으로 된 괴물이었고 그녀를 보는 자는 모두 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바다의 신 포르키우스와 여신 케토의 딸로 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바다와 어둠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신비롭고 괴이한 존재들이었지요. 먼저 케토는 세 자매 그라이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의 노파였어요. 템프레도와 애니우, 그리고 또 한 명은 전승마다 다르게 불립니다. 이 자매들은 단 하나의 눈과 이빨을 함께 나눠 쓰는 기묘한 불사 존재들이었죠. 훗날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찾아가는 길을 이들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케토는 또 다른 세 자매, 고르곤 자매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 밤과 황혼이 이어지는 세계의 가장자리에 살았어요. 이름은 스텐노, 에유리알레, 그리고 메두사. 이 중 메두사만이 유일하게 필멸, 즉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머지 두 자매는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었지요. 하지만 비극은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메두사는 한때 인간이었고 그 아름다움으로 신들마저 매혹시킨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테네가 도시의 수호신으로 아테나를 세우자 이 선택이 곧 포세이돈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포세이돈은 어느 날 복수라도 하듯 아테나의 신전에서 메두사와 사랑을 나누며 그 신성한 장소를 더럽히고 말았어요. 분노한 아테나는 포세이돈이 아닌 무력한 인간 메두사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은 모두 독사로 변하고 그 눈빛을 마주한 자는 모두 돌이 되어버리는 저주를 받았지요. 그리하여 세상은 한때 찬란했던 여인을 괴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세우스는 그 괴물에게 향할 차례입니다. 페르세우스는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제우스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우스는 그의 기도를 듣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 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리고 저승의 신 하데스를 보내 그를 도와주었지요.
아테나는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를,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달과 마법의 검을, 하데스는 투명 투구를 내주었지요. 그리고 여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이 되니 방패에 비친 모습만 보아라. 메두사의 위치는 그라이아라 불리우는 새 노파가 알고 있다고도 일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깊은 숲의 요정들이 바랑, 메두사의 머리를 담을 수 있는 마법의 주머니 키비시스를 주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안개 낀 절벽 끝에서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나눠 쓰는 세 자매 그라이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눈을 주고받는 순간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낚아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눈을 돌려받고 싶다면 메두사의 거처를 알려라. 겁에 질린 그라이아이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고르곤 자매는 세상의 끝 사르페돈 섬에 있다. 깊은 동굴 안 세 자매 고르곤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중 메두사만이 필멸, 즉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요.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칼로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 순간 메두사의 목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그리고 황금의 검을 든 거인 크리사오르가 태어났죠. 둘 다 그녀와 포세이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손에 들고 날개 달린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날았어요. 게다가 하데스가 준 투구를 쏘자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아 메두사의 자매들에게 쫓기면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해안가에서 바위에 묶인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카시오페아가 내 딸은 바다의 유정보다 아름답다 라고 자랑한 탓에 신들의 무여움을 입었던 것이죠. 바다의 신들은 깊은 심연에서 괴물을 깨워 올렸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케토스. 거대한 몸에 비늘이 덮인 바다의 괴수였어요. 학자들은 훗날 이 괴물을 히브리어 성경의 탄인, 즉 혼돈의 상징 레비아탄 또는 리바여단과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바다의 신들이 풀어놓은 그 괴물은 나라 전체를 흔들며 파도와 함께 재앙을 몰고 왔지요. 결국 신탁에 따라 왕은 딸 안드로메다를 괴물의 제물로 바위에 묶어야 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널 구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바다에서 거대한 괴물 케투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괴물은 메두사의 어머니 케토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물리친 뒤 그 어머니마저 맞서게 된 셈이었죠. 페르세우스는 케투스에게 달려들었고 어떤 전승에선 검으로 베어 쓰러뜨렸으며 또 다른 이야기에선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 괴물을 돌로 만들어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안드로메다는 구출되었어요.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안드로메다의 전 약혼자이자 삼촌인 피네우스가 페르세우스를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메두사의 머리를 마주하고 결국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세리포스로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여전히 폴리덱테스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폐하, 약속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자 메두사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폴리덱테스와 신하들은 모두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섬은 평화를 찾았고 페르세우스는 어부 딕티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페르세우스로부터 메두사의 머리를 전달받은 아페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에 장식했어요. 이 방패는 적을 물리치는 신성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모험을 마친 페르세우스는 조국 아르고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운동 경기에서 원반을 던지는 중 그 원반이 멀리 날아가 한 노인을 맞췄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를 바다에 버렸던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우스 왕이었어요. 신탁은 결국 실현된 것만 것이지요. 페르세우스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손으로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우스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아르고스의 왕좌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자격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촌 메가펜테스에게 아르고스를 넘겨주었지요.
그리고는 메가펜트스가 다스리던 티린스 왕국을 받아 새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티린스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미케네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이곳에는 쿠이클롭스의 성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돌담이 남아있는데요. 기원전 1300년경 거대한 돌 하나하나 쌓아 만든 성벽입니다. 너무 커서 사람들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거인 쿠이클롭스가 지은 거야 라고 밀었답니다. 나중에 헤라클레스에게 시비구약을 시킨 에우리스테우스도 바로 이 티린스의 왕이었어요. 이처럼 티린스는 신화와 고대 문명이 함께 숨쉬는 미케네 문명의 중요한 유적지로 남아있답니다. 그 후 페르세우스는 미케네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 중에는 헤라클레스도 태어났죠. 안드로메다가 세상을 떠난 뒤 아테나는 그녀를 페르세우스와 어머니 카시오페아 근처인 북쪽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지금도 그들의 모험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